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여자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러요. 제 친구들은 그녀를 거머리라고 부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실수라고 부르죠. 그녀의 와인잔에 독을 붓는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에요. 새빨간 포도주는 우리가 7년 전에 처음 만났던 붉은 벽돌집을 떠올리게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결정들은 희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은 집착이자 제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우리가 헤어지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 독이 든 포도주는 곧 저를 영원히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그녀에게 파스타를 들고 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정하게 건배를 하고 드디어 그녀가 첫 모금을 마실 때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봤어요. 그가 파스타를 가지러 돌아갔을 때 그의 잔에 들어있는 와인이 제 잔의 와인보다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가 평소보다 조금 더 상기되어 있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그를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너무나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저의 잔을 바꿨어요.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그 모습도 사랑스러울 거예요. 해석. 주인공은 그녀의 통제와 집착에 가까운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그녀의 와인에 독을 넣지만 그녀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감지한 그녀는 주인공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잔을 바꿨고 주인공은 그가 바란 것과는 조금 다른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외동이었던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특히 엄마는 나를 귀여워해서 내가 실패하거나 조금 나쁜 짓을 해도 화내지 않고 싱긋 웃으며 용서해 주었다. 부모로서 조금 무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엄마가 정말 좋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하루야, 지금 슈퍼에서 장 보고 오는 중인데 냉장고에 당근이 있는지 좀 봐줄래? 나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려고 할 때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냉장고 위에 놓인 수첩 한 권.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냉장고를 열고 당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엄마에게 전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슬쩍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은 엄마가 옛날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으로 상당히 낡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는지 궁금했다. 뭘 해도 웃으며 용서해주는 엄마.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가 실패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엄마가 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던 것을. 나는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호기심에 죄책감도 없이 나는 수첩을 펼쳤다. 아무데나 펼친 수첩 페이지 한가운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석. 하루가 무슨 짓을 하던 용서해주는 엄마인 줄 알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루의 잘못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첩을 놓고 간 것은 하루에게 보내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요? 그리고 점수가 0이 된다면 하루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사람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얼굴, 두 번째는 친구와 가족들 앞에서의 나의 얼굴, 세 번째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나의 얼굴.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보고 싶은 면만 보거나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하기 바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꼭꼭 숨기죠. 하지만 제 세 번째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저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근육질에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잘 맞았고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꿈만 같았죠. 그는 저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와 사귀는 3년간 가족들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한 그는 그와는 달리 늘 내성적이고 비밀이 많은 저에게 불만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엄마는 매번 저를 깔보고 아빠는 방관하고 오빠는 저를 무시할 뿐이며 집에서 저의 위치가 어떤지를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났으니 달라졌을 거라는 태평한 소리나 해댔죠. 저는 그의 세 번째 얼굴을 받고 조금 이상했지만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어 그를 가족들이 있는 집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는 가족들을 보자 돌변했어요. 저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어요. 왜 사람들은 저를 항상 실망시키는 걸까요? 당신은 절대 세 번째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는 순간 4개의 얼굴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가 저를 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러 가겠다는 것을 겨우 달랬어요. 그리고 그를 긴 시간 끝에 설득시켰죠.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요. 그저 웃으며 저를 바라볼 뿐이죠. 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를 제 가족들 옆에 걸어두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해석. 주인공은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고 그 무자비함이 주인공의 세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주인공의 남자친구는 주인공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주인공에게 가족들을 보여달라고 졸랐고 결국 주인공의 끔찍한 실체를 마주하고 주인공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실망했고 그를 가족들 옆에 그리고 본인의 곁에 영원히 전시하기로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날은 저에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4가지를 말해주고는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어서 보고 싶다며 미소 짓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록 어머니는 없지만 저는 옆에 서 있는 신랑의 두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던 것들을 되새겼어요. 오래된 것. 저는 어머니의 약혼 반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 저는 눈부시게 화려한 드레스와 신발을 제작했어요. 남겨주신 유산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차오를 뿐이었어요. 빌린 것.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점원도 제 사정을 알았다면 이해해줬을 거예요. 제 입술 위의 독이 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 것. 저는 제 옆에 있는 신랑에게 키스했고 저는 신랑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쉽게도 파란색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의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한 저를 기특해 하실 거예요. 마침내 부모님을 살해한 뺑소니 운전자가 제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해석. 주인공의 부모님은 뺑소니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 목숨을 잃었고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 둘을 잃은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범인에게 접근했고 그를 사랑에 빠지게 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행복할 결혼식 날 그녀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에게 복수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이 들자마자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납치범에게 물었다. 그의 손길을 피해 머리를 움직이자 내 손목과 발목을 옥죄는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느껴졌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렸다. 점점 정신이 들자 머리를 쪼갤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하며 그는 방을 떠나버렸다. 내 마지막 기억은 3월 25일, 내 생일이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내가 갇힌 곳이 어디인지 둘러보았다. 감옥보다는 오히려 잘 정리된 방 같았다. 벽은 내 외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처리된 것 같았다. 난 소리 지르는 것을 단념했다. 생일 파티를 열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던 그 시간이 떠올랐다. 눈물이 삐져나왔다. 어쩌면 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운명인가 봐. 하지만 그때 퍼뜩 떠올랐다.
생일날 납치범을 본 기억이 났던 것이다. 집 밖 창문에서 현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던 그 모습이 기억났다.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대체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직장 동료? 아니면 날 쫓아다니던 스토커? 하지만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집에 있는 사이에 납치한 건가? 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동안 분노와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과 무력감이 찾아왔다.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놈이 실수하는 순간만을 기다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알 필요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아침마다 같은 질문을 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녀가 날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은 신경쇠약이 찾아오면 제정신일 땐 하지 못한 미친 짓을 하게 된다. 지난주 그녀는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인지도 모를 총으로 생일 파티에 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파티에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탓할 생각이 없다. 경찰은 그녀가 도주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는걸. 잠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그녀는 깨어날 때마다 기억이 초기화되어 자신이 한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어쩌면 날 무자비한 인간으로 여기겠지. 혹은 영원히 날 싫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상황을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그녀 안에 있는 그 괴물에 대해서는 그녀는 알 필요가 없다. 해석. 주인공은 그를 납치범이자 무자비한 짓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그 기억을 잃은 수배자였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자신을 오해하고 싫어하더라도 그저 기억을 잃은 채로 있길 바라며 그녀의 범죄 사실과 그녀 안의 괴물까지 자신이 안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년 전 모 민영철도가 운영하는 역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마치 짠 것처럼 특정 장소에서 그 일을 실행한 것이다. 역원은 그곳 감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때 귀가 불편한 여성이 역 간판에 걸린 화장품 광고 때문에 항의를 해왔다. 그 광고는 모델 4명이 저마다 포즈를 취하고 있을 뿐인 평범한 광고였다. 여성이 말하길 자신은 독순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델들이 불쾌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 모델들이 차례대로 뛰어내려 라고 각각 한 글자씩 발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간판은 철거되었다. 그 광고를 신청한 화장품 가게는 경영 실태를 알 수 없는 위장 가게였다고 한다. 간판은 플랫폼에선 승객과 마주보듯이 선로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었고 그건 투신 자살이 대량으로 발생한 곳 바로 앞이었다. 해석. 누군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죽음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려고 했고 그 마음은 역 앞에 간판을 세우게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나서 밝혀졌고 이 악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수많은 인파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나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었다. 비록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도 그럴 게 나는 인기도 없고 성격도 어두운 편이다. 그가 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는 잘생겼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볼 뿐이다. 그의 뒷모습만 바라봐도 가슴이 미어지게 저릿하다. 이것이 사랑일까? 내 열렬한 시선을 드디어 그도 눈치챘는지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이유를. 해석.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거라고 착각하던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살해당했고 귀신이 되어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게 아팠던 이유는 그에게 찔린 자리였기 때문이고 살인범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돌아온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도서관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에 일하던 직원이 안내를 해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퀭한 눈으로 책을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홀로 책을 펼쳐 쓰여진 주의사항들을 읽어보았다. 첫 번째,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7명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할 시에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그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3번 책장의 맨 윗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놓인 책들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청소 후 파란색 대출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분실물 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에 발견한 대출카드는 발견 즉시 불태워 주십시오. 다섯 번째, 당신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 관리자는 다음 날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후 10시 이후로는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도서관에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세요. 이에 반하는 문항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6번 문항은 거짓 문항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귀를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경우 제지해주세요.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두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둘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항까지 읽은 나는 책을 덮으며 저번에 일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